박지원 의원이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박근혜 옆에 최순실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옆에 이제 박지원이가 있는데 그 박지원 의원이 뭐 부지런한 건 좋은데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해타산적인 관점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좋은 정치인은 아닙니다. 선거에는 도움을 줄까요? 저쪽 당 입장에서 봤을 때?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 네. 박지원 대표는 저하고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어요. 이박 담합 때문에 고생했었잖아요. 제가 잘 알잖아요. 무엇보다 잘 알고 지난번에 이제 구속된 것 때도 제가 도와줘서 구속을 면했고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이제 무죄도 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자기 이해관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신뢰도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라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언론이 계속 이제 기울어졌다.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 쭉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엊그제 오늘까지죠. 계속해서 KBS에서 전쟁 위협 관한 보도를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정은이 뭐 자기 무아들한테 침공 남침 이야기를 벌써 했다든가 계속 결국은 이게 보수들을 자극해가지고 보수표 결집 혹은 이 안보에 불안한 중도들을 땡겨 올라가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선거 때마다 벌써 뭐 한 몇십 년째 그걸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것이 그 2010년에 그 천안함 사건 때 그 인천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저기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인천시장 선거를 송영길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하도 그런 거에 이제 많이 그동안 시달려 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는 별 동의를 안 씁니다. 이제. 효과는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 관련 이야기는요.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다른 얘기 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냈어요. 이순자 씨도 냈다고 하는데 이 회고록이 지금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뭐 5.18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지금 5.18 단체에서도 비난 성명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해찬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전두환이 헛소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고록을 혹시 보셨습니까? 회고록은 뭐 하려고 그걸 사봅니까? 네, 보지는 않았고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광주 청문회에서 그걸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예. 그 보면은 집총을 하고 이제 나갔다는 군인들이 거기에 실탄을 가지고 장전을 했단 말이에요. 장전한 총을 들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발포 명령에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밝혀진 게 헬기에서 맞으면 그 발사한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무장한 병력을 그 광주 현장에 파견했다는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때 그 더군다나 다른 정상적인 일반적인 군인도 아니고 공수부대 아닙니까? 공수부대는 성격상 공격적인 부대거든요. 방어부대가 아니거든요. 침투해서 공격하는 부대 아닙니까? 그런 부대를 그 광주까지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 살인 행위 하기 위한 발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법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송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그때 보안사령관으로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장이었나요? 그 나중이고 이제 계엄사령관은 이희성이라는 사람이고 네. 실제 장악은 이제 전두환이가 했죠.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러고도 계엄사령관은 이희성을 앞에 세워놓고 그런 짓을 한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1이 청문회 5.18 청문회 직접 참여하셨는데 당시에 청문회 스타 4인방이라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네. 이인재, 노무현, 이해찬 이렇게. 이상수예요. 이상수예요. 그래요. 이상수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예, 알았어요. 노동 삼총사고. 네. 자, 그랬는데 이거 공교롭게도 다 초선들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때 13대 국회니까요. 예,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 국정농단 청문회 이거 후배들이 하는 거 보면서 조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예, 이번에 하는 걸 보면서 그때보다 이제 훨씬 이 미디어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방송 3사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파급력이 아주 크고 더군다나 사안이 중대성이 있고 예, 대통령을 탄핵까지 가는 그런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들 하시는 걸 보고 아 나도 한번 나갔으면 하는 했었죠. 선수가 너무 긴 게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유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라고 생각 조금 하셨죠.
아니에요. 잘들 하셨어요. 보면. 예, 아니, 근데 이제 예. 그 준비 기간이 좀 짧으니까 우리 때는 이제 준비 기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보가 우리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이라서. 근데 이번에는 그때만큼 제보는 많이 들어오는 것 언론이 같지는 먼저 한 것도 예.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총리님 이제 청문회 할 때는 30분 발언 시간도 좀 길었고. 30분 하니까 이제 충분하게 증인들을 신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7분, 7분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왜냐면 이제 이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7분짜리를 5번 하는 거하고 35분을 한 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35분을 한 번에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구도를 가지고 이제 해 나갈 수가 있는데 7분짜리 하다 보니까 쪼각쪼각 질문밖에 못 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어진 질문을 못 하게 되니까. 예. 진짜 좋을 것 같아요. 7분씩 4번 하지 않고 28분을 하면 한 번에 하면 그래서 네. 저희가 총님하고 제가 같은 상임위 안행위 할 때 그때 이제 경찰청에 이제 그 국정감사로 갔는데 그때 이제 김태환 위원장이 안행위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님한테는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총님이 나서서 이거는 집중 지지를 하자. 그래서 우리 당은 진선미 의원하고 저를 20분으로 해가지고 집중 질의해가지고 그때 국정원 댓글 여직원 사건을 그러니까 했죠. 같은 의원들끼리 네. 다 쓰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한테 양보했죠. 시간을 몰아줘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게 그렇게. 근데 그게 총리님이 계셔서 된 그러니까요. 거고 미방에서 이제 저한테 시간을 몰아주려고 몇 분이 몰아준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뭐 새누리당에서 김태환 의원은 그 형님이 나하고 같이 정치를 했어요. 김윤환. 김윤환. 전두환 회고록 말고 이해찬 회고록. 수첩 이 수첩을 이제 쓰셔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 혹시. 회고록 쓸 나이는 아니고. 회고록은 이제 공직을 끝나고 공직을 끝내고 써야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럼? 증언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 거니까. 역사적인 증언은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고록은 기록을 해야죠. 총리님 민통년도 거기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가죠. 저 꼭 넣어주세요. 네. 그때 말지에 말지에 그 네, 머리 긴 보도 지침. 네, 그것도 꼭 넣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대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총리께서 직접 얼마 전에 SNS에 그 지지자들 또 당원 동지들에게 당부의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SNS에 직접 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좀 존중하자는 그런 예. 소리요. 예, 그때 이제 뭐 문자 폭탄이니 막 예. 거친 말투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당원들한테 호소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었죠. 조금 짧게 소개해드리면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못하면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폭탄, 국민들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비방성 댓글은 자제합시다. 이렇게 후보와 캠프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상대에 대한 존중과 민주당 동지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잘못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실해서 그래요. 절실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일 것 같아요. 이번에 놓치면 진짜로. 자, 총리님 예전에는 투표를 하면 거의 지역 투표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동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지역 투표보다는 세대 투표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젊은 사람은 진보, 나이 드신 분은 보수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투표 연령층을 보면 60대 이상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가장 많은. 많죠. 24%인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에게? 50대하고 60대 합쳐서 약 한 6% 정도 되니까 그 숫자가 많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투표 참여율이 높고 네. 젊은 사람들은 56%인데 40대까지가 그 참여율이 좀 낮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밝히고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지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마음이 안 내켜서 아마 그렇죠. 그분들 투표율이 낮을 겁니다. 박근혜한테 실망하기도 했고 예. 마땅히 보수 후보가 보이지도 않고. 아니 가령 이제 홍준표 같은 사람한테 자기가 표 찍기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기가 쉽죠.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야당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서 높아지면은 야당이 유리하고 연세 든 분들이 해서 올라가면 여당이 유리한데 이번에는 큰 흐름이 다른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광화문 그 촛불 광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위 같은 거 참 많이 했지만 네. 이렇게 감동적인 참여는 없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시위에 관해서는 제가 시위 전문가.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감동적으로 전개되리라고 예상을 안 했거든요. 그러고 지금 이렇게 그 후에 나타나는 현상들 보면 의원들한테 막 후원금을 막 보내잖아요. 네.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원 이렇게 막 다수가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렇게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보내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근데 총님 죄송한데 87년도에도 그 6월 광장에 열기가 뜨거웠는데 노태우가 35% 받아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분열됐으니까. 지금 네. 그럴 일 없을 지금은 것이다. 이제 어차피 보수 쪽에서는 당선이 안 되는 것이고 정권 교체냐 인물 교체냐 이걸 이제 선택하는 건데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더 훨씬 더 높을 강한 것이다. 거죠. 알겠습니다. 조건 교체 후 국정원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해야죠. 그 국정원은 이제 수명이 다 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파트는 별로 하는 일이 없거든요. 돈만 쓰지. 해외 정보는 그런 대로 이제 국정원이 아니고서는 할 데가 없으니까 해외 정보 파트만 그 남겨놓고 국내 파트는 폐지. 이제 폐지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국정원답게 만들어야죠. 그 국내 파트 폐지하고 또 하나가 뭐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수사권은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한 예. 수사권만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건 검찰로 넘겨야죠. 검찰로 그건. 넘기고. 공안부가 또 검찰에 그것 때문에 국정원이 맞으면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그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검찰을 또 파견을 받고 이제 그러는 건데 지금 뭐 간첩이라는 게 있지도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대부분은 다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조작이죠. 다 조작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실제로 국정원은 제가 총리할 때 보고를 받아보면은 쓸만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디서 얻은 정보지 자기들이 그 맞으면 생산한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국내 파트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껏, 역대 선거를 보면요. 총선이든 뭐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호남이 민주당을 한 80% 이상, 뭐 대선은 한 90% 압도적으로 밀어줬습니다. 몰표를 안겼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이번 대선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로 이제 갈라지죠. 이제 어떻게 갈라질지는 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2배 이상 많은 거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호남 분들 역시 그 뭐냐면은 이 호남에 가면은 이제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는 말을 그분들은 굉장히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있겠느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올바른 정권에 들어서는 쪽으로 만약 나중에는 힘을 몰아주는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안철수하고 문재인 후보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걸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죠. 더 벌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벌어졌었는데 네. 최근에 이 여론 출렁인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선 되게 근접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네. 뭐 호남 분들이 뭐 전략적 투표를 잘한다. 거기도 세대적인 차이가 나요. 호남도 그렇죠. 예. 여론조사에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안철수 쪽이 좀 많고 네. 젊은 사람들 쪽은 그 문재인 쪽이 훨씬 많고 좀 그렇죠. 그게 그분들 정편의 영향일까요? 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가 경선 그 막바지에 압승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압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뭐 정권 교체해도 120석이 안 됩니다. 지금 탈당한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압승의 힘을 바탕으로 국정 동력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문 후보가 압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뭐 자산이나 여러 가지 말고 또 좀 보완할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새롭게 뭐 추가적으로 보완할 거라기보다도 그동안 준비된 걸 충분히 잘 실행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정치적 상황을 이제 염려들을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120석으로 지금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그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가을부터는 이제 개헌 논의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개헌 논의로 들어가면서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정파들 간의 입장이 막 달라질 텐데 그렇게 하면서 내년쯤 가면은 제가 보기엔 큰 그
맞아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죠.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당선되고 나서 DJ가 이제 상대당 의원들을 많이 이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좀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그때 뭐 의원 빼내가기 하면서 막 엄청 욕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뭐 빼내가기 한 건 아니고 네. DJ 비연합을 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대개 이제 의원들 중에서는 야당은 잘 못하고 여당으로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것. 그런 분들이 그때 이제 일부가 왔었는데요. 많이 온 건 아니고 일부가 이제 왔었는데 전 이번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맞으면 의원 내각제로 할 거냐 이원 집정부제로 할 거냐 아니면 분권화된 대통령제로 할 거냐 이런 권력 구조에 따라서 그다음에 선거구를 이제 뭐 복수 아니 중대 선거구 중대 선거구로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저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거의 해산 수준으로 갈 거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거다고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그 골수 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받는데 조금 거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구조 속에서 원칙이 있는 협치, 원칙이 있는 소통 이게 중요한 거죠. 원칙 없이 그냥 숫자만 불리기로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원칙을 가지고 이제 그 협치를 하고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때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최민희 의원은 지금 지역위원장. 네. 김현우 의원은 아니시. 네, 저는 뭐 지역이 없습니다. 곧 지역위원장이 되시지 않을까요? 계속 아픈 데를 팍팍 찌르시네요. 네. 원래 그래요. 청취자들이 모르실까 봐 내가 물어봤어요. 자, 근데 2012년 대선 때 지역위원장들이 자기 선거처럼 안 움직였다. 그래서 패배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저는 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미 대선 준비를 뭐 본인 지역구 얘기하지 마시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열심히 하는 거 다 합니다. 아, 아세요? 네, 다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분들. 다른 분들도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리고 지난 대선의 경우는 이게 이제 모든 일을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당이 얼마나 당 중심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느냐예요. 이번엔 이제 지금 총리님께서 선대위에 들어가시니까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좀 가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본인 얼굴도 알릴 겸 경선하면서. 네. 이게 선거운동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득표율이 많이 안 나오는 지역들은 본인 스스로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까지 지방의회까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12년도에는 그게 이제 후보도 당에 대해서 큰 여기가 일체화된 게 좀 약했고 당 캠프가 제가 빠지면서 그냥 이 당이 없었어요.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막 집행하는 힘이 별로 없었죠. 이제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당청 관계가 그냥 수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당에 뭐라고 하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 명령 내리고 거기에 반기 들면 배신자 나가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이 당청 관계는 또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후보하고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긴 시간 얘기를 해보니까 12년도에 출마했을 때하고는 당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달라요. 아, 이게 당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많이 알아가지고 당을 중심으로 해서 맞은 선거를 치러내겠다. 그 다음에 당정 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에서 인사추천도 받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당정청 협의를 해보면은 당이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당정청 협의를 해버리면 그 정부 쪽이나 청와대한테 끌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이 그 이제 정책 협의를 하고 예산 협의하고 인사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해야 돼, 당이. 네. 응? 가령 법률 같은 거는 정책 파트에서 이제 하고 예산도 이제 그 예산 파트에서 하고 인사는 인사 파트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당정청 협의를 할 때 사전 준비를 하고서 그거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 준비가 있어야 끌려가지 않고 이제 가는 건데 제가 총리할 때 보니까 당이 이게 불안정하니까 수실 지도부가 바뀌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정책위장이나 이 사람들이 아무 준비 없이 나와 있어.
그리고 정책개혁 맡은 지가 한 몇 달 되질 않아.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이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정된 당을 가지고 당의 그 당정청 협의하는 게 주로 정책, 법률, 예산. 그다음에 예산, 인사 이 네 가지거든요. 되게 그거를 이제 하면은 충분히 대등한 관계로 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지난번 대선 때 저희 이제 본가가 TK니까 주위 어른들이 문재인 한 번도 안 왔다 이거야. 그런데 박근혜는 한 번 오고 또 당시에 그 이회창이 도왔잖아요. 이회창은 2번씩 오고 이랬는데 TK를 포기한 거야 왜 안 와? 뭐 이렇게 또 반발했었어요. 강원도도 그런 좀 있었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강원도나 TK는 가봐야 표시가 안 나니까 시간도 얼마 없고 다른 좀 충청이나 이렇게 경쟁하는 그쪽에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쪽도 다 들려주는 게 그러니까 맞는 시간 건지. 배정을 잘 해야 되는데요. 예의상은 한 번씩은 다 가는 게 예의죠. 기본 도리죠. 이제 시간상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못 가는 건데 가능한 250개 시군을 한 번쯤은 이제 가는 게 도리인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날짜가 며칠 없기 때문에 한 바퀴를 다 돌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도 거점에 되는 데들 이런 데들은 가능한 후보가 가셔야 됩니다. 그게 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맞으면 후보가 유권자에게 하는 기본적인 이해죠. 도리입니다. 보시고요. 문재인 대통령 유세하실 때 보면은요. 각 지역의 군 단위 소재, 군의 읍 소재지 거기 장날을 잡아요. 장날을 잡아가지고 하루에 한 5군데씩 10군데씩 간다고 이렇게. 장날이 지방에 가면 장날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스파트 유세를 해요. 네,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5분에 10분 간 유세하고 또 떠나고 미리 선발 때는 거기 가서 준비해 놓고 있고 또 5분하고 떠나고 5분하고 떠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많이 다닐 때 한 10군데도 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총님 예전에 선거운동 하시다가 크게 사고 날 뻔했던 것도 죽을 있었잖아요. 뻔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데 나하고 노무현 후보하고가 이제 리레이로 연설을 하러 다녔는데 저기 홍성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그때 의원이 나보다 30분 먼저 출발해서 연설을 하고 나는 그 다음에 내가 거기 가서 연설해서 홍성, 그 예산, 그 다음에 당진, 천안 이렇게 해갖고 광명까지 올라오는데 수원에서 막 비가 와갖고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원 노타리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니까 안 돌고 이렇게 가다가 트럭 충돌했어요. 큰 트럭이 와가지고 탁 쳐가지고 얼른 내가 여기 옮겨 앉았더니 문이 이렇게 찌그러졌어. 서울 수도권은 뭐 인구의 거의 절반입니다. 2천만 이상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뭐 네, 앞서고 있습니다. 이길 것 같아요. 나머지 그 서울 수도권 빼고는 지금 PK가 또 가장 1,000만이 넘어가니까 네. 여기 가장 거기도 이기고 높은데 있습니다. 여기가 또 안철수 후보도 부산이 고향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상한 게요, 총리님. 안철수 후보도 부산이 고향인데 부산을 정치적인 거점으로 삼지를 않고 호남을 잡았잖아요. 자기 이제 의원들이 호남에만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호남당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네. 호남 플러스 수도권에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 둘. 그러니까 다른 충청권이나 영남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구당도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제가 있는 세종시에도 지구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거 참관인도 구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죠. 네. 지역 조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은 선거에 들어가서 막 줄다리기 하면은 이쪽은 조직화된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표를 담게 되는 거고 저쪽은 오는 표만 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전에 들어가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부산 그 출신 그 민주당 의원들은 50%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득표율을. 네. 득표율을. 예. 최근에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지금 부산 지역은 그 정치 여론 그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몇 명 됐죠? 부산에서? 6명? 6명 됐나요? 경남까지 합쳐서. 경남까지. 경남까지 경남 대구까지 하면 김경수. 13명. 13명. 그러니까 그쪽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거기서 표를 많이 못 가져가기 때문에 예. 50%도 충분히 가능할 수 그러니까 있죠. 지난번 부산에서 39% 받았거든요. 예. 50% 넘긴다면은 뭐 그런 가능성 있죠. 있다고 보는데
TK는 어떻게 보세요? TK는 지난번에 20%를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30% 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TK는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많이 지는 걸로 최근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TK.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더 받아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는 더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예. 옛날 수구 여권들이 안철수 쪽으로 TK 지역에서는 자기 후보가 없다시피 하니까 그리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건 야당표가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수구 세력표가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대구에서 지난번 저희 총선에 그러니까 득표를 보면은요. 34구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18%, 16%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 이제 지지율이? 예. 그렇게 보면 지금 뭐 대구나 경북은 조금 어려운데 울산 이런 쪽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예.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충청을 이기는 사람이 다 이겼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충청 출신 그러니까 출신인데 뭐 충청 대망론 얘기했던 반기문도 지금 없고요. 안희정 지사도 경선에서 패배했고 충청 표심은 어떻게 가려고 보십니까? 충청표는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 충청 지역 투표하고 전체 표에서 48대 예. 37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안희정 후보가 37이고 문재인 후보가 48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충청도도 맞으면 지역성을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지역주의가 이제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봤어요. 비기거나 조금 앞서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10%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충청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표가 상당히 나올 거요. 상당히. 네, 예. 상당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는 뭐 북한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민주당이 조금 불리한 결과가 네, 나왔고. 경북하고 비슷했어요. 비슷했죠. 아니 네. 근데 제가 강릉 출신인데 그 집권하는 정당의 그 표가 나오는? 높게 그런 나와요. 경우가 그래서 있죠. 이제 2002년도 저희가 그 강원도가 가봤는데 지금 그 최문순 도지사가 그러시고.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조금 불리한 거 말고 도 단위 선거나 큰판 선거는 불리할 게 없다? 불리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강원도의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좀 걱정도 하는데 어쨌든 큰 판에서 불리할 게 없다고 보고. 네. 호남은 아까 얘기했고 제주도 하나 남았네요. 제주도는 역대 우리가 국회의원을 한 번도 그 놓쳐본 적이 없지 뺏긴 적이 않습니까? 없어요. 그 17대부터 네. 지금까지 세 군데를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다가 4.3에 대한 그 응어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주 분들이. 근데 4.3 문제를 맞으면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게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말 참여정부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하고 예, 추미애 노무현 대표 대통령.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뭐랄까 그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국회의원 선거는 다 이겼다고 하셨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가 이겼고 네. 지난번 도지사 선거도 원희룡이 이겼단 말이죠. 도지사 선거는 우리 후보가 약차였죠. 아 후보에 따라 이렇게 그리고 되겠습니다. 지금도 제주도가 안철수 후보가 강세예요. 예. 네. 하여튼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이제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는데 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저희가 평민당 할 때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요. 평민당이 영남 지역에 지구당이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선거 치러내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직도 안 되는 예, 것이고. 조직도 안 되고 특히 투표 참관인도 못 구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오늘인가요? 박지원 의원이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박근혜 옆에 최순실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옆에 이제 박지원이가 있는데 그 박지원 의원이 뭐 부지런한 건 좋은데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해타산적인 관점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좋은 정치는 아닙니다. 선거에는 도움을 줄까요? 저쪽 당 입장에서 봤을 때?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 예. 박지원 대표는 저하고 오랫동안 일을 같이 예. 했어요. 이박 담합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고생했었잖아요. 알잖아요. 무엇보다 잘 알고 지난번에 이제 구속된 것 때도 제가 도와줘서 구속을 면했고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이제 무죄도 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자기 이해관계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신뢰도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라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다 했는데 그러면 뭐 최소한 과반은 넘는 득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도에서는 이제 5자 구도가 되느냐, 뭐 3자 구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5자 구도에서 그 50을 넘기는 그건 쉽지 않다. 쉽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가져가는 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표가 있기 때문에 50%에 육박은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막 13대 14대 15대가 다자구도로 치러졌는데 30% 중반, 40% 초반, 40% 초반 이렇게 결정이 그럴 났으니까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40%한 중반 후반 저는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50%? 50한 1, 2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정말 압도적으로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 승리를 애타게 염원하고 계시는 진짜로 나타났다 청취자들 또 민주당 지지자들 또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역사 앞에서 치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사 앞에서 아주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재벌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런 걸 다 해내는 아주 새로운 시대 7공화국을 여는 거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우리 스스로 이끌어간다 그러는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여직원 사건. 그러니까 같은 의원들끼리 다 쓰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한테 양보했죠. 시간을 몰아줘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게 그렇게. 근데 그게 총리님이 계셔서 된 그러니까요. 거고 미방에서 이제 저한테 시간을 몰아주려고 몇 분이 몰아준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뭐 새누리당에서 김태환 의원은 그 형님이 나하고 같이 정치를 했어요. 김윤환. 김윤환. 전두환 회고록 말고 이해찬 회고록. 수첩. 이 수첩을 이제 쓰셔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획 혹시. 회고록 쓸 나이는 아니고. 회고록은 이제 공직을 끝나고 공직을 끝내고 써야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럼? 증언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 거니까. 역사적인 증언은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고록은 기록을 해야죠. 총리님 민통년도 거기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가죠. 저 꼭 넣어주세요. 네. 그때 말지에 말지에 그 네, 보도 지침. 네, 그것도 꼭 넣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대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초홍님께서 직접 얼마 전에 SNS에 그 지지자들 또 당원 동지들에게 당부의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SNS에 직접 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좀 존중하자는 그런 뿌려. 예, 그때 이제 뭐 문자 폭탄이니 막 거친 말투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당원들한테 호소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었죠. 조금 짧게 소개해드리면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못하면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폭탄, 국민들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비방성 댓글은 자제합시다. 이렇게 후보와 캠프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상대에 대한 존중과 민주당 동지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잘못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실해서 그래요. 절실해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일 것 같아요. 이번에 놓치면 진짜로. 자, 총리님 예전에는 투표를 하면 거의 지역 투표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동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지역 투표보다는 세대 투표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젊은 사람은 진보, 나이 드신 분은 보수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투표 연령층을 보면 60대 이상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가장 많은. 많죠. 24%인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에게? 50대하고 60대 합쳐서 약 한 6% 정도 되니까 그 숫자가 많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투표 참여율이 높고 네. 젊은 사람들은 56%인데 40대까지가 그 참여율이 좀 낮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밝히고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지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마음이 안 내켜서
아마 그렇죠. 그분들 투표율이 낮을 겁니다. 박근혜한테 실망하기도 했고 예. 마땅히 뭐 보수 후보가 보이지도 않고. 아니, 예. 가령 이제 홍준표 같은 사람한테 자기가 표 찍기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기가 쉽죠.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야당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서 높아지면은 야당이 유리하고 연세 든 분들이 해서 올라가면 여당이 유리한데 이번에는 큰 흐름이 다른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광화문 그 촛불 광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위 같은 거 참 많이 했지만 네. 이렇게 감동적인 참여는 없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시위에 관해서는 제가 시위 전문가. 저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감동적으로 전개되리라고 예상을 안 했거든요. 그러고 지금 이렇게 그 후에 나타나는 현상들 보면 그랬는데 이거 공교롭게도 이 다 초선들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때 13대 국회니까요. 예,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 국정농단 청문회 이거 후배들이 하는 거 보면서 조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예, 이번에 하는 걸 보면서 그때보다 이제 훨씬 이 미디어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방송 3사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파급력이 아주 크고 더군다나 사안이 중대성이 있고 예, 대통령을 탄핵까지 가는 그런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들 하시는 걸 보고 나도 한번 나갔으면 하는 했었죠. 선수가 너무 긴 게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라고 생각 조금 하셨죠. 아니에요. 잘들 하셨어요. 보면. 예, 근데 이제 예. 그 준비 기간이 좀 짧으니까 우리 때는 이제 준비 기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보가 우리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이라서. 근데 지금 이번에는 그때만큼 제보는 많이 들어오는 것 언론이 같지는 먼저 한 것도 예.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총리님 이제 청문회 할 때는 30분 발언 시간도 좀 길었고. 30분 하니까 이제 충분하게 증인들을 신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7분으로 7분, 예. 아니 그러니까 압축하니까. 뭐냐면 이제 예. 이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7분짜리를 5번 하는 거하고 35분을 한 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35분을 한 번에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구도를 가지고 이제 해 나갈 수가 있는데 7분짜리 하다 보니까 쪼각쪼각 질문밖에 못 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어지는 질문을 못 하게 되니까. 예. 진짜 좋을 것 같아요. 7분씩 4번 하지 않고 28분을 하면 한 번에 하면 그래서 네. 저희가 총님하고 제가 같은 상임위 안행위 할 때 그때 이제 경찰청에 이제 그 국정감사로 갔는데 그때 이제 김태환 위원장이 안행위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님한테는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총님이 나서서 이거는 집중 지지를 하자. 그래서 우리 당은 진선미 의원하고 저를 20분으로 해가지고 집중 질의해가지고 그때 국정 이야기는요. 조금 이따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다른 얘기 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냈어요. 이순자 씨도 냈다고 하는데 이 회고록이 지금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5.18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지금 5.18 단체에 대해서도 비난 성명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해 전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전두환이 헛소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고록을 혹시 보셨습니까? 회고록은 뭐 하려고 그걸 사봅니까? 네. 네, 보지는 않았고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광주 청문회에서 그걸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예. 그 보면은 집총을 하고 이제 나갔다는 군인들이 거기에 실탄을 가지고 장전을 했단 말이에요. 장전한 총을 들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발포 명령에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밝혀진 게 헬기에서 맞으면 그 발사한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무장한 병력을 그 광주 현장에 파견했다는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때 그 더군다나 다른 정상적인 일반적인 군인도 아니고 공수부대 아닙니까? 공수부대는 성격상 공격적인 부대거든요. 방어부대가 아니거든요. 침투해서 공격하는 부대 아닙니까? 그런 부대를 그 광주까지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 살인행위 하기 위한 발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법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그때 보안사령관으로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장이었나요? 그 나중이고 이제 계엄사령관은 이희성이라는 사람이고 네. 실제 장악은 이제
전두환이가 했죠. 구테타를 해가지고. 그러고도 계엄사령관은 이정희를 앞에 세워놓고 그런 짓을 한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1 청문회, 5.18 청문회 직접 참여하셨는데 당시에 청문회 스타 3인방이라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네. 이인재, 노무현, 이해찬 이렇게. 아, 이상수예요, 이상수. 이상수예요. 그래요. 이상수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예, 알았어요. 노동 삼총사고. 네. 자, 박지원 의원이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박근혜 옆에 최순실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옆에 이제 박지원이가 있는데 그 박지원 의원이 뭐 부지런한 건 좋은데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해타산적인 관점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좋은 정치는 아닙니다. 선거에는 도움을 줄까요? 저쪽 당 입장에서 봤을 때?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 예. 박지원 대표는 저하고 오랫동안 일을 같이 예. 했어요. 이박 담합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고생했었잖아요. 알잖아요. 무엇보다 잘 알고 지난번에 이제 구속된 것 때도 제가 도와줘서 구속을 면했고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이제 무죄도 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자기 이해관계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신뢰도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라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없다. 알겠습니다. 그 언론이 계속 이제 기울어졌다.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 쭉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엊그제 오늘까지죠. 계속해서 KBS에서 전쟁 위협 관한 보도를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정은이 뭐 자기 무아들한테 침공, 남침 이야기를 벌써 했다든가 계속 결국은 이게 보수들을 자극해가지고 보수표 결집 혹은 이 안보에 불안한 중도들을 땡겨 올라라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선거 때마다 벌써 뭐 한 몇십 년째 그걸 예.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것이 그 2010년에 그 천안함 사건 때 그 인천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저기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인천시장 선거를 송영길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하도 그런 거에 이제 많이 그동안 시달려 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는 별 동의를 안 씁니다. 이제. 효과는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 관련